첫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강의의 이번 여름 학기의 강의의 제목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영어로 하면 Experiencing the Trinity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periencing the Trinity라는 제목은 리전트 컬리지의 설교학 교수였던 데럴 존슨이라는 분의 책에서 제가 빌려왔습니다. 또한 부제로는 togetherness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삼위일체의 그런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어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Experiencing the Trinity라는 제목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요, Experiencing이라는 파트고요. 두 번째는 The Trinity라는 파트죠. 그래서 이 Experiencing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관점 가운데 특별히 그 관점의 변화를 통해 더욱더 깊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겨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관련된 본문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분별하기를 사도 바울은 저에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분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소극적인 명령이 있고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 있죠. 소극적인 명령은 뭐예요?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요. 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패러다임을 우리들이 본받지 말고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어떤 변화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바라볼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본받지 않고 변화받는 것을 통해 참으로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을 온전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더라는 겁니다. 안경 끼시는 분은 이 그림이 뭔지 잘 아세요. 우리가 안경점에 가서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을 구입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이 어떠한 렌즈가 우리 눈에 잘 맞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검사 안경이죠. 처음에 바라보는 그런 검사표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초점이 망가졌기 때문이죠. 그 망가진 초점을 수정 보완해 줄 수 있는 렌즈들을 하나하나 끼워 나갈 때 안 보였던 검사표의 모든 표시들이 점점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굽어진 우리의 초점, 잘못된 우리의 패러다임, 또 부족한 우리의 그 관점으로 인해서 바라봐야 될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 패러다임과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세상과 또 우리가 꼭 바라보고 싶은 그 대상들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명백하게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변화되는 이 렌즈를 껴보고 저 렌즈를 껴보고 또 다른 그런 변화들을 추구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점차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에는 세 권의 책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두 권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던 당신에게라는 책은 이미 이번 학기에 저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신 분들은 여러 차례 언급해 드렸기에 아마 이제는 이 두 권의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아실 거로 믿습니다. 마지막 책은 새롭게 이번 강의에 더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살펴볼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은 공정하다는 착각은 윤리학자로서 마이클 샌델이
이 시대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가 잘못 초점 맞춰 놓치고 있는 그런 윤리학적인 그런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책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책은 로버트 프랑크라는 사람은 코넬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죠. 경영학 교수답게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보상으로 누리게 되는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누리게 된 경제적인 그런 보상의 실제적인 예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그것이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그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실력이기보다는 어떠한 그 행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교육학자로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파크 팔머라는 사람은 우리 교육 시스템 가운데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교육학적으로 우리가 더 명확하게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무엇일지를 그가 이 책을 통해서 저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시작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으로부터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영어 제목은 Tyranny of Merits입니다. tyranny 하면은 독재자의 횡포나 폭정을 뜻하는 단어고요. merit라는 단어는 meritocracy라는 그런 단어 가운데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능력주의 혹은 실력주의, 또 좁게는 학벌주의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1958년에 영국의 정치가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학자였던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The Rise of Meritocracy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에서 이 능력주의 사회 가운데서 능력주의의 신여로 타락해버린 교육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가 그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책에서 메리토크라시라는 단어를 처음 그가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학계에서요. 그래서 이 메리토크라시의 이 메리트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원래 원 제목을 얘기한다면, 능력주의 혹은 실력주의의 그 실력, 능력이 횡포라고 우리가 그 책의 원제를 번역할 수 있겠죠. 이 메리토크라시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메리토크라시, 또 아리스토크라시, 클래시가 들어가죠. 정치 제도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메리토크라시나 아리스토크라시라는 그런 이 중세 봉건 제도 가운데 있었던 정치적인 그런 체제에 대한 대안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대 시대의 태동은 이 중세의 봉건 제도가 몰락하며 시민사회가 들어오는 것으로서 근대가 시작되죠. 또한 계몽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성이 마비된 것 같은 껌껌했던 암흑시대, 중세의 암흑시대가 마감되고 정말 빛을 발하는 인간의 이성이 발휘되는 그런 이성 시대로 변화되는 시기 가운데 아리스토크라시라는 봉건제도에 속했던 구시대의 정치 체제는 무너지는 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시민사회에서 이 이성의 밝은 빛 가운데 아리스토크라시를 대체하는 대안 체제로서 메리토크라시가 그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의 이슈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요, 요새 우리 공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아리스토크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성의 시대 가운데서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코 공정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의 시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또 그 지위에 합당한 모든
보상들이 어떻게 보장됩니까? 어느 가정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보장되더라는 거예요. 양반으로 태어나고 또 군주로 태어나고 봉건제도의 그런 성주로 영주로 태어난다면 영주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부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고 그 지위에 합당한 농토나 그런 재산들이 그들 인생 가운데 보장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태어나는 건지 태어날지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그 태어난 것을 우리가 뭐 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게 태어나서도 특히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면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면 그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도 누릴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봉건 사회 가운데서의 이 아리스토크라시의 가장 불공정한 모습이겠죠. 더 이상 그런 불공정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시민사회에서는 그 아리스토크라시에 대한 대체적인 사회적인 사다리로 메리토크라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대로 태어난 혈통과 가문 뭐 이런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실력으로 어디서 태어났든 뭐 어떠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든 개인적인 실력으로 그 모든 사회적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공정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merit, 개인의 실력이나 개인의 능력이 당연히 더 공정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듯 공정하다라고 느끼는 이제는 출생으로 결정되는 사회적인 지위가 아닌 성공이 아닌 각각 개별적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회적인 그 사다리를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결정되는데 그런 메리토크라시가 유지되고 또한 능력주의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더 많은 능력과 실력을 내 삶 가운데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주의가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기본 파운데이션이 뭐냐는 거예요. Cradle of the Meritocracy라고 제가 불러봤는데요. 그런 그 능력주의가 가능하도록 받쳐주고 있는 요람은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그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 능력을 쌓아서 사회의 사다리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옛날에는 어느 가문에 태어났는지의 그 출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이제는 각자의 능력에 따른 교육 또 그 교육을 통해서 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으로서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교육제도 자체가 이제 가문 출생 가문 뭐 가족들을 대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실력을 쌓기 위한 유일한 길. 또 그런 모든 능력주의와 실력주의를 지탱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교육 시스템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한 개인의 실력과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 또 그런 실력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 성공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정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육을 통해 출생을 통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개인의 실력과 능력, 나의 가문 때문에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력을 통해서 또 이루어난 성공은 너무나 당연하고 공정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는 이 시대의 가장 사회적인 큰 문제는 그 메리토크라시에 근거한 실력으로 내가 성공을 이루었던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인 착각임을 그가 윤리학자로서 The Tyranny of the Merits라는 그 책에서 그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권의 책은 동일해요. 윤리학자로서 공정하다는 착각,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각자 혈통과 가문을 통한 정해진 아리스토크라시적인 개념이 아닌 교육을 통해 각자 실력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실력에 걸맞게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가는 것을 능력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얻어가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윤리학자의 주장. 또 그런 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쌓았을 때 그 능력에 합당한 그런 경제적인 보상을 얻는 것이 결코 실력의 대가가 아닌 단순한 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영학자 로버트 프랭크의 주장을 우리는 이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 가장 이들이 지적하는 이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죠. 교육이라는 것이 공정합니까? 그죠? 오늘 두 가지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공정의 이슈에 대해서도 아마 어느 정도의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마이클 샌델과 로버트 프랭크가 주장하듯이 이 교육에 관해서 특별히 교육의 주어진 기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하드웨어죠. 교육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다고요? 이들의 견해는 그걸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착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교육 철학적인 내용, 이 내용적인 면, 하드웨어의 시스템적인 내용에 대한 공정성은 이미 두 학자는 우리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건 우리의 시대적인 착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오늘 그 컨텐츠, 교육의 내용, 교육 철학이 공정한가에 대한 이 내용적인 관점 가운데서는 오늘 세 번째 책이었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파크 펄머 같은 교육학자는 그것이 축소주의적인 그 교육 철학을 갖고 있기에 앞으로 더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것이 너무 이성 중심적인 그런 교육관을 우리가 갖고 있기에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못하고 또 교육 자체의 내용 자체도 그리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실력주의, 능력주의, 또 좁게는 학벌주의인 메리토크라시를 살고 있는데 그 메리토크라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건제도의 몰락, 중세의 봉건제도의 몰락. 그래서 그 중세의 봉건제도가 갖고 있었던 아리스토크라시를 대체하는 그런 이성시대의 우리가 살고 있는 부상되었던 새롭게 열어졌던 이성시대의 그런 사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성시대의 부상을 단초를 제공했었던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성적 존재가 되려면 뭘 불신하라고요? 감각을 불신하래요. 감각을 불신하라. 그럼으로써 이성시대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이데올로기는 이성 중심주의적이 됐다는 거예요. 로고센트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로고센트리즘. 그래서 이성 중심. 이성이 중요시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 같이 뭐라고요? 이성 외에 다른 것들, 특별히 감각들을 불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강조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성 빼놓고는 다 불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중심주의는 이성적인 방법론 외에는 다른 모든 방법론을 부인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인 그 이성의 관찰을 통해서 얻게 된 과학,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론, 또 진화론적 관점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은 뭐냐면은 원자론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알게 되면은 모든 원자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개인주의적
또 개별주의적 관점을 갖게 된 거고요. 또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특별히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 가운데서 얘기한 것 같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이 개별화된 개인화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한정된 자원을 놓고 치열하게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 나갈 때 혹은 교사의 입장 가운데서 교육 시스템 가운데서 가르쳐 나갈 때 모든 배움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지성적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한계를 저버리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과학적으로는 원자론과 질화론 등등을 통해서 비공동체 혹은 더 나아가서 반공동체적인 그런 관점 가운데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우리의 교육 시스템 가운데 그 교육의 철학으로 우리가 갖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철학 가운데서 교육의 방법론들이 결정돼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교육학적인 질문 가운데서 과연 메리토크라시, 이 능력주의의 요람으로서의 교육, 뭐 이성 중심주의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교육, 또 비공동체 혹은 더 나아가서 반공동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교육이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공정하지 않았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육 철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교육의 방법론 자체가 그렇듯 건강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일 텐데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파크 펄문은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니까 너무 실력주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어느 정당의 대표에게 그런 반문을 여당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능력주의, 실력주의에 대안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더라고요. 그죠?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서는 뭐 아리스토크라시로 다시 갈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금수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대안으로 우리가 실력주의, 능력주의 혹은 뭐 좁게는 학벌주의인 메리토크라시를 지금 저희들이 사회의 모든 그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대안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 대안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메리토크라시가 갖고 있었던 특별히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교육의 시스템 요람으로서 갖고 있었던 교육 시스템 가운데서의 그 한계들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서 메리토크라시가 실력주의가 좀 더 올바른 실력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 아닐까 바라보게 됩니다. 하여간 그렇듯 너무나 이성 중심적인 그런 교육관 가운데 빠져 있는 뭔가를 알아갈 때 이성적인 객관적인 논리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뭔가를 지성적인 부분으로만 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요새 뭐 우리 사회 가운데서 가장 핫한 그런 논객이죠. 진중권 교수 전 교수의 책 중에서 감각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이성의 시대 뭐 이거하고 좀 월드 플레이가 돼 있는 거죠. 감각의 시대라는 책 가운데서 뭐 진중권 교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학을 가르쳤던 교수죠. 그래서 미학을 그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미학이라는 것은요 감각론이에요. 다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성적인 인식론을 뛰어넘는 보다 폭넓은 감각론적인 그런 인식론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감각의 시대라는 거예요. 왜 생각만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진중권 교수도 그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일부러 우리가 이성 중심 시대 가운데서 주의 가운데서 다 배제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 컵을 만졌을 때 어때요? 그래서 100도씨로 끓여놨으니 저건 뜨거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적인 인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져봤을 때 뜨거우면 감각적으로 그 물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듯 이제 포스트 모던 가운데서는 이 모더니즘 가운데서 갖고 있었던 그런 이성 중심적인 그런 배움을 바라봤던 관점 가운데서 그 폭을 다시 한번 그 이성 시대 이전의 감각까지도 포함했던 부분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방법은 뭐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미학을 통해 감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파크 팔머는 그런 감각론을 넘어서요. 배움에 있어서 그 감각론을 넘어서 이제는 영성을 통한 배움까지도 그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육의 현장은 너무나 이성 중심적인데요. 영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성 중심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배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도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중세 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이성적인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땠어요? 교회는 그런 영적인 편견을 갖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박해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던한 사회 가운데서의 이 교육제도 또 메리토크라시의 요람으로서의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탱시켜주고 또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요람으로서의 교육에서 당연히 영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배척해 나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감각론, 그 감각론적 인식론에 대해서 우리의 배움의 폭이 방법론이 넓어질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이성 중심주의적인 배움의 그 관점을 폭넓게 감각론적인 인식론까지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파커 펄머가 얘기하는 것 같이 이제 감각론을 넘어서 영성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커 펄머는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성은 자기 자아보다 더 큰 그 무엇과 연결하고자 하는 추구다라고요. 그게 사실은 더 큰 자기 자아보다 더 큰 대상에게 자신을 연결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릴리전이라는 종교라는 단어죠. 릴리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 어근에 보면은 리라는 단어와 리가레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리라는 얘기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다시. 그 다음에 리가레라는 단어는 묵다는 뜻이에요. 다시 묵는다는 의미입니다. 종교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요. 그래서 파크 펄머가 얘기하는 것 같이 자신의 자아보다 더 큰 대상의 자신을 다시 묵는 것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습이고요. 바로 그것은 모든 위대한 학문 활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배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래서 생물학을 다시 봤을 때 이성 중심주의적인 생물학의 관점을 뛰어넘는다면 생물학이란 자연 세계와 자기 자신을 연결하고자 하는 추구고요. 또 문학이라는 것은 상상력의 세계와 자기 자신을 연결하고자 하는, 다시 묻고자 하는 추구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영성이라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추구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러한 연결하고자 하는 추구, 연결됨의 역량, 또 제가 얘기한 제 단어로는 관계 혹은 사귐을 통해서 그 위대한 가르침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파크 펄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성 중심적인 그런 축소되었던 우리 시대의 교육의 한계, 또 비공동체적, 더 나아가서 반공동체적으로 한정되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은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것 같이 미학적인 이익신론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파커 팔머가 얘기한 것 같이 영적인 인식론, 다시 묻고자 하는 더 큰 대상과 묻고자 하는 우리의 이 연결됨의 역량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대상들의 더 심오함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좀 강의가 어렵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려운 거예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짧지만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의 계기가 되기를 원해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팔머가 그의 책 24쪽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철저한 구별에 의존하는 객관주의 신화는 이성 중심적인 그런 우리의 관점이죠. 그 신화는 오늘날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미 끝난 과거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봉건제도가 없어진 것 같이, 또 봉건제도와 함께 따라붙었던 아리스토크라시가 없어진 것 같이, 몰락한 것 같이, 이 메리토크라시에서의 이 이성 중심적인 그런 관점, 바로 그 모든 것이 축소주의적 관점이 이제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사귐을 통해 인식의 대상에게 내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글쎄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또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라고 파커 펄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추구,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메리토크라시, 실력주의, 또 능력주의의 그 기본이 되는 것, 요람이 되는 것이죠. 그 요람이 되는 교육에서 이성 중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관계적인 또 이성적인 삶을 추구해 나갈 때 그 교육은 더 공정한 교육, 그죠? 더 진정 참 교육이 되는 것으로서 그 메리토크라시, 그 실력주의를 유지하는 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정말 적절한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의 제도, 공정한 제도가 되어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한계 네 가지 관점 가운데서 극복해야 될 네 가지 한계를 이 네 가지 필드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존재론입니다. 존재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그 이상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학교 교육 제도에서도 어때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면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미신 이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존재,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해 나가야 되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인식론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 이성으로만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감각론이 더해지고요. 그죠? 더 폭넓은 삶의 방법들이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성시대가 열어지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졌던 영성, 신앙까지도 우리 인식론 가운데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영성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비공동체이고 반기득 공동체적이었던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또 우리가 연결됨의 역량을 통해서 그 관계와 사귐을 통해
진정한 교육을 이루어 나갈 때 이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리더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들이 사회의 사다리를 올라가 우리 전체 사회의 리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윤리학 가운데서요. 그런 연결됨, 사귐, 즉 그런 이 영성적인 배움의 실천을 통해서요. 공동체적인 책임을 그들이 리더들이 더욱 온전하게 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자기 실력이기 때문에 또 저들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마음껏 교만하고 또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지금의 모습은 없어지는 것이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그것은 뭐 로버트 어, 프랭크가 얘기한 것 같이 단순한 운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마이크 샌델이 얘기한 것 같이 진정 교만함이 아닌 정말로 뭐라고요? 이 자기가 fortunate 한 것일 뿐이고 자신보다 less fortunate 한 운이 덜 따라줬던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 리더들이 깨달아 갈 때 더욱 훌륭한 삶을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experiencing이에요. knowing이 아니에요. 그런 이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지성으로서 알아가는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사귐으로서 삼일체를 알아가야 될 때, 알아가려고 할 때,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삼위일체의 놀라운 그런 섭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진정 우리가 더욱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나의 삶의 방법이 지금까지 너무 이성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서로 자문하고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냐 안다는 것은 knowing the Jesus 그죠? 그럴 때 무슨 의미냐 그 knowing이 너무 지성적이고 정보로서 알아가는 것에 나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국한되어 있지 않는지 그죠? 정보적으로 안다는 것은 팬클럽이죠. 그렇지만 관계적인 알미 없는 거죠. 그래서 팬으로 쫓아다니는 삶 많은 지식적인 정보는 알고 있지만 어떻다고요? 어떠한 진정한 사귐으로서의 관계적인 또 다시 묻는 알이 없기 때문에 지식은 갖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변화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나의 삶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서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제자도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과의 사귐은 뭘까? 동행한다는 삶은 무엇일까? 또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의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이며 또 단초를 제공하는 우리 삶의 선택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이사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알아갈 때 세상이 얘기하는 이성 중심적인 그 이상의 것 감각론적인 인식론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영성을 되찾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아가며 또 그 암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또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